프리드리히 셸링의 예술철학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번역본에서 또 제가 10%의 10%만 발췌를 해서 10%의 10%, 즉 100분의 1 엑기스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자미래학이라는 강의 3부를 릴리스 영상요약 그 인공지능이 마인드맵으로 요약한 건데, 양자미래학에서 뭐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고 그 양자 철학에서 셸링과 가브리엘의 철학이 중요하고, 또 인간과 그 예술의 관계가 이게 호모 루덴스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과 예술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인간이 예술의 숙주라는 개념이 앞으로 상당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될 것이고, 또 양자 철학을 시작한 그 프리드리 셸링의 그런 셸링이 좀 더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 또 양자 컴퓨터가 약 2년 이내에 상용화되면서 에너지 문제, 노화의 극복, 그 다음에 AGI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 다음에 신과 의식에서 철학적으로 이 AGI가 인간의 철학을 논하는 수준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화자로서 등장을 할 건데, 그래서 양자 철학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예술 철학에서 이거를 이 플라톤의 진선미라는 것이 200년 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세상을 나누는 어떤 범주, 테두리였단 말이죠. 영역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이런 요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좀 읽어볼게요. 재밌는 게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관련된 그런 종류의 책에서 나온 포텐셜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포텐츠, 가능태라는 말을 써요. 셸링이. 중요한 문구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싶은 분은 정지 화면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본질적으로 오직 하나의 본질만이, 하나의 절대적인 실제만이 존재하며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이 본질은 분할이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분할이 되죠. 현실태로 분할이 돼서 그것을 포텐츠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서, 자,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예술은 자체로서 절대자의 유출이다. 예술의 역사는 예술이 우주에 대한 규정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건 물론 셸링의 생각이고요. 이제 잠시 후에 순곰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자에게 어떤 다가가고자 하는 절대자의 그 아름다움과 자유를 느껴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로 드러나게 되는데, 진선미를 진리는 약간 지식과 연관지어요. 셸링은 선을 행동과 연관지어요. 미를 예술과 연관짓습니다. 진선미를. 그러니까 저는 진을 물리학적인 것, 물리화학적인 것, 선을 사회과학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것, 미를 예술이나 예술적인 것, 허를 종교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 셸링에게도 허의 영역이 있죠. 허의 영역. 그것이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셸링은 그 허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철학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철학의 영역. 그래서 진선미가 전체가 조화된 게 신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가보면은 포에시스 개념과 미메시스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막 이렇게 논쟁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냐, 확대가 되던가. 포에시스는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로 보면 되게 오해하게 되는데, 시가 아니라 숭고한 걸작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포에시스를. 그래서 이거를 영혼의 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이거는 신들린 상태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운생동이고 무의식적으로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을 그게 포에시스라고, 그게 이제 매니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미메시스는 아마추어적인데 의식적 모방이에요. 의식적 모방. 그래서 기운생동이 결핍되어 있고 숭고미가 결핍되어 있고 형식미만 갖춘 것, 이런 것들을 미메시스라고 부를 수 있고, 포이에시스는 포이에마, 창조하다, 조형하다, 뭐 걸작, 여기서 나온 거고, 미모스는 연기자, 모방자, 표절, 이런 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그 그노시스파가 영적이죠. 그러면 약간 포에시스와 가깝고, 그노시스와. 그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쪽은 의례적인 율법적인 거, 뭐 이런 게 신적인 거야라고 믿고 있는, 신처럼이죠. 신처럼 또는 신적인,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미메시스적이죠. 근데 쉘링은 헤겔이나 스피노자나 칸트가 신을 부정하는 철학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좀 미메시스적이라고 좀 본 거죠. 자꾸 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빼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꾸 유물론 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보편적인 자연 영성으로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인격, 신이라는 건 영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그런 약간 인격신적인 신도 있다 이거죠. 그런 절대자의 정신이 있다. 이게 그거를 긍정하는 거죠. 셸링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 절대자의 유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진선미를 그렇게 나누었고, 예술은 자유와 필연성의 완전한 종합 또는 상호 침투이다. 이 말이 좋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참된 우주 안에는 어떤 특수한 사물들도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단지 그 특수한 사물들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우주를 자신 안에 수용하고 있는 한에서는 특수한 사물들 자체가 우주들이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돼요. 자, 어떤 특수한 사물들도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특수한 사물들 모두가 따로따로 하나의 우주로 존재하든지, 둘 중 하나다. 약간 굉장히 약간 범신론적인데, 양자장이라는 게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어떤 신의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니미즘적이고 범신론인데, 이제 그런 더 명확한 문장이 나중에 나와요. 신화학은 모든 예술의 필수 조건이며 모든 예술의 첫 번째 소재다. 신화학은 그 자체로 이미 시이며, 여기서 이걸 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신화학은 그 자체로 이미 숭고한 예술이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숭고한 예술이며 또 하나하나 그 예술의 소재이고 예술의 요소다. 신화학은 예술이라는 식물이 꽃피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이며 기반이다. 예술 창작물들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실제성보다 더 높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쿤스트하고 테크네를 이렇게, 쿤스트가 좀 포에시스적이고 테크네가 미메시스적이고 이런 문구들도 나옵니다. 재밌었는데 쉘링이 정의하는, 여기 나와 쉘링이 정의하는 천재 개념이 좀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쭉 읽으면 아마 될 겁니다. 인간 속에 신성이 내재해 있어야만 그것을 천재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안에 있는 이런 영원한 인간의 개념, 인간이 생산을 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원천, 천재, 창조정신, 인간 속에 내재하는 신성 등으로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인간 자체의 본질은 영혼과 생명에서 객관적으로 된다. 그런 이유로 인간의 이념은 영혼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신의 절대성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예술가는 신 안에 있는 자신의 고유한 본질의 영원한 개념과 결합되는 만큼만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성 안에 고리들만의 어떤 이데아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다분히 플라톤의 이데아적이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양자적이에요. 양자역학적이에요. 이게 맞아요. 포텐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포텐셜. 그래서 자, 예술 작품이 천재를 통해 산출된다는 말과 모든 예술의 절대적 원천이 신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예술의 원천은 신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는 특수지만 신이 이념 또는 영원한 개념을 통해 인간과 관계하는 한에서 그 인간이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쉘링은 신 안에 있는 이런 영원한 인간 개념을 천재라고 칭하고 천재를 통해서 참된 예술 작품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천재의 무의식적 활동성은 배울 수도 없고 또 연습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천성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컫는다. 이게 그 동양의 화론에서 나오는 사역의 육법, 기운생동은 배울 수 없다. 기운생동은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더라. 그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아까 그 표에서 미메시스와 의식적 모방과 신적인 창작의 차이. 신들린 작품이냐, 신처럼 신들린 것처럼 보이는 거냐, 진짜 신들린 거냐의 차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재는 숭고미와 형식미가 이렇게 잘 융합돼서 표현되는 거다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페이지인데, 개별적인 예술 작품에서 숭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두 현상 방식으로 나뉜다. 완전한 예술가의 경우 시와 예술이 서로 풀기 어렵게 융합되어 있는 것처럼 최상의 작품들 안에 숭고함과 아름다움이 서로 풀기 어렵게 융합되어 있다. 어디에서나 예술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은 숭고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형식 안에는 특수자가 온전한 무한성을 자신 안에 수용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런 대립은, 숭고미와 형식미의 대립은 천재의 인식을 다루기 위해서만 논의된 것이다. 이 대립은 예술의 절대적 원리에서 보면, 즉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성한 것 또는 예술의 본질적 요소 그 자체에서 보면 이들 대립들은 단지 일면적인 현상 방식이거나 일면적인 규정들일 뿐이다. 예술 작품 자체에서 이 대립들은 결코 대립되는 것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예술 작품에서는 오직 절대자만이 객관화되어야 한다. 상당히 이게 신학적이죠, 언어가. 그런데 양자역학적이에요, 동시에. 모든 대립들의 절대적 무차별자로서 표현하기 위해 행해졌다. 천재는 스스로 이미 이념의 보편과 개체의 특수를
하나로 동일하게 정립하는 자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읽어보시고 끝났네. 예, 제가 마지막 페이지로 96페이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관찰자와 우주, 관찰자 효과가 그냥 말만 살짝 바꿨지 너무 비슷해가지고 참 예, 정말 흥미롭고 또 양자 철학의 원조로서의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 절대자는 그 본성상 영원한 생산함이다. 이 생산함이 절대자의 본질이다. 절대자의 생산함은 절대적인 긍정함 또는 인식함이다. 그것의 두 측면들은 두 가지로 언급된 통일성들이다. 절대적인 인식 활동이 단지 두 통일성 중 특수적 통일성인 한 측면만이 형식화됨으로써 객관적이게 되는 곳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것, 즉 존재로 변해 나타나게 된다. 등등등등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건 간단하게 신은 자신을 긍정함이고 그 자신을 긍정함의 바탕 위에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신이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인식이 피조물이나 이런 자연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우리 인간의 인식이 예술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좀 그래서 미메시스와 포에시스는 셸링이 책에서 그 1000배의 차이가 난다. 그 가치가 라고 얘기하는데 미메시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 그릴 때 독창성을 모든 그림마다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독촉하면 그 자기 표절화 돼버려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게 참 예술가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타락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셸링은 예술을 진과 선의 융복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와 이상의 결합이다. 필연과 자유의 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선에 대해서는 행동이고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에 대해서는 학문이고 지식이고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양자장이라는 허가 있는데 신이 허락하는 전체의 허락 내지는 허의 영역을 셸링은 그것이 철학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허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혜 또는 활동하는 지가 바로 신인 거죠. 이 허의 영역에서 그 안에 진선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철학과 신과 윤리를 비슷하게 보는데 이게 진선미의 조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셸링이 제가 진선미를 나눌 때는 이미 양자역학 쪽으로 양자미래학 쪽으로 나눈 거고 셸링은 그 당시에 이제 자기 관념 속에서 진선미를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셸링의 진선미와 고리들의 진선미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뉴.